예, 오늘 다룰 주제는 금리 인하와 자산의 방향성입니다. 금리가 인하한 다음에 자산의 방향성이 어떤 쪽으로 흘릴 것인가. 글씨 잘 못 알아보시겠지만 그 뜻입니다. 예. 이거 원래 제가 음성 녹음해서 올려드렸는데, 한 일주일 전에 올려드렸죠. 일주일 전에 올려드린 내용인데, 제가 저희 아들, 해병대 훈련소 수요식을 가느라고 좀 영상 올려드리는 게 좀 일주일 정도 늦었어요. 예. 좀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가 이제 FOMC가 며칠 뒤여가지고 금리 인하가 거의 이번 금리 인하는 확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확실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궁금한 거 아니야. 금리 인하를 할 때 자산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것이 궁금한데 여러분들 이걸 갖다 항상 생각하실 때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볼 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런 말 많이 듣잖아. 그 듣기 좋은 얘기하고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역사라는 것은 해프닝의 나열이 아니라 흐름이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자주 다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대학교 때 여러분들 또 교육 과목 들으면 다 들어요. 근데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사건들을 볼 때 항상 여러분들이 금리 인하를 볼 때 금리 인하 하나만 놓고 보면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이 발생했을 때거든. 이런 변동이 발생했을 때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이분법을 나누는 걸 좋아해. 호재, 악재. 근데 사실 그런 게 없어. 제가 자산시장에 20년을 있으면 느낀 게 뭐냐면은 어떠한 변수가 나왔을 때 그게 호재다, 악재다. 호재, 악재는 투자자 입장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가격이 오른다, 내려간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우리의 사지선다. 예, 다 학교에서 시험 보듯이 사지선다로 우리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딱 놓으면 이게 가격을 올린다, 내린다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 그렇지 않고, 얘가 자본시장의 부동산 쪽이지만 공부하면 제일 신기하게 느꼈던 게 똑같은 사건이 발생을 해도 그게 어느 시점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에서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어떨 때는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되고 어떨 때는 가격을 내리는 요인이 됩니다. 부동산에서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분양 같은 게 나왔다고. 분양 같은 게 나왔을 때 2015년도에 분양 쪽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투자 경험이 좀 길게 되신 분은 기억을 하실 텐데 2015년도 하반기에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아마 기억 못 하실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은. 그거는 직접 투자하셨던 분들 아니에요.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도 한 2월달까지 해가지고 강남 재건축 쪽에서 3억씩 빠졌어요. 지금 가격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몇십억 할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10몇억 할 때야. 강남 재건축 소형 같은 거. 거기서 3억씩이 빠졌다고.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지. 이런 식으로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분양 물량들이 많이 나왔어. 분양 물량이 많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2013년도에 시장이 상승을 하죠. 보통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 상승을 하고 나면 보통 상승을 시작할 때 미분양이 있어요. 미분양이 있는 상태에서 상승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상승을 하지만 미분양이 있기 때문에 신규 분양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식당을 한다 생각해봐. 식당을 하는데 지금 여기 창고는 아니지. 온장고에 밥이 잔뜩 쌓여있어. 재고가 안 팔려서. 이 상태에서 손님이 살살 늘기 시작해. 들어온다고. 그럼 밥을 하나? 안 하지. 이 재고 다 파와야지 한다고. 똑같아요. 미분양이 어느 정도 소진이 돼야지 밥을 세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부동산 가격에 상승이 나오고 인허가가 바로 증가하는 게 아니야.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나오면 인허가는 바로 감소해요. 하락하고 인허가 감소는 바로 나오는데 상승을 한 다음에 인허가 증가가 바로 나오는 건 아니야. 왜냐면 미분양, 재고 물량이 있기 때문이에요. 재고가 소진된 다음에 인허가를 늘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인허가를 2013년도에 한 2, 4분기에 3, 4분기부터 시작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 인허가가 늘어난 건 2015년부터 하고 보셔야 돼요. 2015년도에 분양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그때 얘기가 되게 많았어. 왜냐면 우리는 그 전에 5년에서 6년간의 끔찍한 하락기를 겪었습니다. 최근 2, 3년간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거는 추세 하락에 비하면 진짜 세 발의 피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2008년도 또 2012년도까지는 개발지는
보통이 반토막이고 좀 많이 나면 3분의 1 토막 났어. 그러니까 2억 얼마, 2억 근처 하던 것도 막 6, 7천만 원까지 떨어지고 3분의 1씩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하고는 아무것도 안 해. 그 시기를 겪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분양이나 공급 물량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심할 때였어요. 근데 2015년도에 분양 물량이 이제 인허가가 소진되면서, 미분양이 소진되고 인허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인허가와 분양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겁을 먹은 거야. 야, 분양 나온대, 분양. 이제 다시 물량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러다 망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 하지만 그때 여러분들 상승이 나온 지역, 높은 금액의 상승이 나온 지역은 전부 분양이 나온 지역이었어요. 전부 분양이 나온 지역이었습니다. 실제로 분양은 물량 아니야. 물량이 나온 지역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다 찍었어. 그래서 좀 이따는 우리가 무슨 얘기도 했냐면 가격이 상승이 안 나온 지역, 여기는 분양이 안 나와서 가격 상승이 없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건 뭐 굳이 따지자면 뭐 이유를 설명하자면 분양 물량이 있으면서 분양 물량이 수지 잘 됐지. 수지 잘 되면서 신규 분양가는 이렇게 비싸잖아. 그러니까 그게 기존 주택 가격도 쭉 끌어올린 거지. 또 사람들 관심도 모으고. 그래서 분양 물량이와 하더라도, 그러니까 물량이와 하더라도 이게 어느 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물량이 당연히 악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장기적으로는 악재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악재는 맞지만 그 당시 상황을 놓고 보면 분양 물량이 나왔던 게 어떨 때는 가격을 크게 하락시키고 어떨 때는 가격을 크게 끌어올려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당연하다는 거 있잖아. 이거는 너무 당연한 악재야. 너무 당연한 호재야. 자, 또 그럼 가격을 크게 끌어올린 걸 생각해 볼까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2020년이었나? 2000 몇 년이었더라?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2019에서 2020이었던 것 같아. 202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때 부동산 가격이 몇 달 정도 하락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부가 몰래 놨냐면 임대사업자를 갖다 더 이상,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쪽에서 더 이상 연장을 안 한다고 했나? 해도 더 이상 매수를 할 수 없는 사업자 자격을 갖다 정지시키는 게 나왔어요. 당연히 악재지. 당연히 악재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는 자격이 없다. 더 이상 지금까지 주던 매입을 주지 않는다. 규제안이 나와버렸어. 이 규제안이 나오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강한 규제안이 나왔네 하고 이제 시장 가격이 한동안은 투자자가 덤벼들지 않겠구나 생각을 했다고.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규제에 나올 때까지 몇 달 시간이 있었거든. 이 안에 빨리 사겠다고 하면서 원래는 이 정도까지 올라갈 가격이 아닌데 가격을 확 끌어올렸어. 규제안이 나오는데 그 규제안이 나오기 전에 하겠다고 가격을 확 끌어올렸어. 그러니까 굉장히 가격에 대해서 호재다 악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의 변수가 가격을 갖다가 항상 같은 결과를 주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 항상 환경이 중요해. 어떠한 환경에서 나오는 변수냐가 중요해. 여러분들이 좀 깊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거 정말 신기할 거예요. 보통 우리가 뭐 무슨 규제마다 이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나 움직이거든. 근데 보시면은 십몇 년 전에는 이 규제가 나왔을 때 시장 가격이 크게 하락했는데 그 이후에는 또 다음 때는 이 규제가 똑같은 규제가 나왔는데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할 때가 있어. 그럼 도대체 이 규제라는 거는 또는 뭐 부양책도 마찬가지야. 이 정책이란 것. 그러면 호재일까 악재일까? 환경에 따라 다르다. 그때 다르다요. 항상 우리는 무엇인가를 파악할 때 흐름 속에서 파악해야 돼요. 시장을 공부하신 분들은 꼭 이걸 갖다가, 그리고 저는 강의할 때 적으시는 분들 있거든. 전 적지 마시라고요. 적는 건 생각보다 의미가 없어. 적는 게 대부분 그거거든. 무슨 뭐가 나오면 어떠시고. 그러니까 A면 B다라고 적는데 실제로는 A면 B다라고 흘러가는 경우는 없어요. 환경에 따라 달라.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적을 시간에 시장 전체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 그 다음에 흐름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일단 그게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쉬워져. 굉장히 쉬워져요. 그 다음부터는. 일단 이게 잡히는 데까지가 한참 걸리는 거지. 몇 년 걸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 공부 시작하고 시장이 어느 정도 보인다 할 때까지 한 5, 6년 정도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했는데 그 뒤로는 굉장히 쉬웠어요. 근데 이게 처음 잡히기 전까지는 정말 어렵습니다. 대부분 이걸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 하다 보면 이게 쓸데없구나.
하고 포기하신 분 되게 많습니다. 자, 진짜 쓸데없는 얘기가 길어졌네. 자, 금리 인하와 우리가 금리 인하가 발생을 하면 보통 여러분들 뭐 달러가 어떻게 움직인다? 그다음에 뭐 주식이 어떻게 움직인다? 그다음에 뭐가 어떻게 움직인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야. 근데 이번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그럼 주식은 어떻게 움직일까? 부동산은 어떻게 움직일까? 뭐 다른 자산은 어떻게 움직일까? 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과거에 어떻게 금리 인하했을 때 어떻게 움직이었나를 가져와. 우리가 보통 이걸 패턴이라고 하거든. 패턴을 가져와. 근데 패턴을 여러분들이 쓰실 때 꼭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패턴을 저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저는 쓰기 쉬워요. 기본적으로 패턴을 안 씁니다. 패턴에는 인과관계가 없어. 패턴에는요, 인과관계가 들어있지 않은 게 패턴이에요. 근데 실제로 A라는 사건이 발생하면 B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했을 때 이걸 만들어낸 건 인과관계거든. 근데 우리가 이 인과관계를 파악을 못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아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 A가 B라는 결과를 만드는데 이 인과관계를 모를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 이유가 발생을 하면 이 이유가 발생을 해요. 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확실히 어떤 인과관계로 나타내지 못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자, 이번 금리 인하를 보려면 우리는 금리 인상부터 봐야 돼요. 금리 인상을 했으니까 시간이 지나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겠죠. 이번에 금리 인하하고. 자, 금리 인상 때 봅시다. 우리가 이번에 금리 인상을 했을 때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예요. 시작 스타트점이. 물론 금리 인하는 2022년에 했지만 이때부터 테이퍼링을 했으니까 이것까지 이제 긴축의 시기로 잡아놓으니까 하나의 이렇게 흐름을 보자면 요때부터 봐야지. 요 시기에 봅시다. 이 시기에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하면은 발생한다고 얘기했던 것들이 있어요. 뭐죠? 여러분들 좀 저희 밴드분들은 당연히 아실 테고 좀 보신 분들은 당연히 알겠죠? 달러 강세. 아니, 달러 약세. 달러 약세 봐요. 그 다음에 주가 상승. 금리가 인상되면 달러가 약세가 나오고. 달러가 약세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즉 이거는 신흥국 통화 강세지. 신흥국 강세하는 건 얘기는 또 뭘까? 이게 무슨 뜻일까? 주가 상승이라는 얘기가 무엇일까? 위험자산 선호예요. 위험자산 선호한 뜻이에요. 이게 결국 다 따지고 보면 위험자산이 선호된다는 뜻이에요. 금리를 인상할 때는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달러는 약세로 갔다. 주가는 강세다. 사실 여기 그것도 들어가. 부동산도 마찬가지야. 부동산 강세.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신흥국 통화 강세. 그 다음에 위험자산 강세. 선호.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했는데 그럼 이번에 결과 어떻게 됐죠? 2022년도에 달러 약세 갔나요? 약세 안 갔습니다. 달러 굉장히 강하게 강세로 갔습니다. 자, 주가 상승했나요? 폭락 나왔습니다. 무슨 주가 상승이에요? 폭락 나왔죠? 2021년도 10월 달부터인가 폭락 나왔죠? 다행히 제가 이때 딱 제가 원래 주식을 아시다시피 제가 주식하는 사람 아니잖아. 평생에 주식 3번밖에 안 사봤어요. 평생에 3번 샀는데 그때가 그 전에 매도를 갖다 제가 지금부터는 저는 지금 주식 투자를 추천하지 않는다. 매도하시는 게 낫다고 본다고 했던 게 딱 2021년도 요때지. 2021년 요때입니다. 9월 달인가 8월 달인가 요때였죠. 그 뒤에 주식은 실제로는 폭락이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는 그 말씀 드렸지. 현금 보유하셔봐. 현금 보유. 투자하지 말고 현금 보유하셔봐. 현금 보유했다가 자산 가격이 크게 하고 가려면 그때 사회에 매수를 하시고 현금 보유하시라고 얘기를 했죠. 2021년도 말. 자, 신흥국 강세 나왔나요? 아니에요. 달러가 강세 나왔는데 무슨 신흥국 통화가 강세가 나왔겠어. 실제로 이 한 번도 변함없이 발생했다는 이것들이 다 깨졌어요.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 왜일까? 왜일까 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건 뭘까요? 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달러가 약세가 나온다고 얘기했을까? 즉 금리 인상이라는 결과죠. 결과. 이건 어떤 원인을 통해서 금리 인상의 결과일까? 이걸 알아야지 이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금리 인상을 할 때는요, 경제가 너무 강세예요. 경제가
활활 타오르는 하반기이기 때문에 경제가 너무 과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겁니다. 경제가 과열 상태예요. 자, 기본적으로 알고 가세요. 경제가 과열 상태입니다. 굉장히, 자, 시장이 너무 좋은 거야. 시장이 너무 좋아. 그럼 여러분들 뭘 투자할 거야? 좀 더 리스크가 높은 자산을 투자합니다. 그게 뭐죠? 신흥국. 그 뭐죠? 주가. 자, 신흥국가 주식처럼 리스크가 높은 자산에 좀 더 고성장, 좀 더 리스크,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투자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달러는 보통 투자 대상에서 벗어나죠.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굳이 달러까지 들어갈 필요 없다고. 미국의 성장률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잖아.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위험자산 선호를 하게 된 거죠. 즉, 금리 인상을 하니까 달러의 약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 경제가 활황이 이게 원인이고 이게 원이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경제가 활황이니까 이게 나온 겁니다. 경제가 활황이니까 달러가 약세 나온 거고 경제가 활황이니까 주가의 상승이 나온 거고 신흥국의 강세와 이게 나온 겁니다. 즉 금리 인상과 얘네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아요. 상관관계, 굳이 얘기하자면 상관관계 동행하에서 나오는 지표인 거지. 이게 경제가 하방일 때 경제가 하방이니까 금리 인상을 하는 거고 경제가 하방이니까 달러가 약세인 거고 경제가 하방이니까 주가가 상승하는 거고 경제가 하방이니까 신흥국의 강세가 나오는 거야. 즉 이거는 같이 얘가 원인으로 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얘도 똑같이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되는 동행에서 나오는 것들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이 요인을 빼놓고 금리만 인상을 하면은 얘가 나온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근데 이번 금리 인상은 왜 했을까요? 경제가 화랑이어서 했을까요? 2021년에? 그럴 리가 없잖아요. 코로나였는데 코로나 해가지고 가게가 다 우리 여러분들 코로나여서 야구장 못 갔습니다. 우리 극장도 못 갔어요. 다 마스크 쓰고 다녔어. 야외에서 뭐 5명 10명 모이지도 못하겠어. 야외에서 5명 10명이 모이지도 못하는데 경제가 화랑일 리가 없잖아요. 중국은 아예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중국 리오프닝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많았죠. 중국은 아예 물 거의 잠근 상태였어. 거기에 어떻게 경제가 화랑이 나와? 그럼 이번에 금리 인상을 왜 했을까요? 경제 화랑에서 한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때문에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셔야지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해 이 금리 인하의 의미를 갖다 이해하실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한 거지 경제 화랑이어서 금리 인상을 한 게 아니에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을 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경제가 화랑이 아니었다고. 경제 화랑이 아니니까 달러가 약세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인플레이션은 뭐예요? 이거는 리스크 요인이라고. 리스크 요인이면 달러는 어디가 강세로 간다고. 그래서 제가 2021년도, 2020년도 달러 강세로 갈 거고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달러가 약세로 갔다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 난 정반대의 생각이다. 이번 달러 강세로 갈 거다. 왜? 경제가 화랑이어서 금리 인상을 한 게 아니니까. 리스크 요인으로 인한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리스크 요인으로 인한 금리 인상에서 달러가 약세로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달러가 강세로 가는 게 맞지. 즉 위험자산은 회피해야지. 그럼 주가가 상승을 갈 이유도 없어지는 거예요. 위험자산 회피인데 주가가 왜 상승을 가냐고. 신흥국 통화? 당연히 신흥국 통화가 강세로 갈 이유가 없지. 리스크를 피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위험자산 선호? 나올 리가 없죠. 이 자체가 리스크 요인인데, 리스크 요인에서, 리스크가, 여러분들 뭐하고지? 빅스 지수 같은 거 있다고 하는 주식에서? 제가 그게 뭔지 잘 모릅니다. 자, 빅스 지수가 높고 리스크가 되게 높은 데서 위험자산 투자하세요? 안 하잖아. 이땐 다 뭘로 가? 안전자산으로 가잖아. 금이나 채권이나 달러나 이쪽으로 가잖아. 똑같은 얘기예요. 리스크 요인이기 때문에, 리스크 요인으로 인한 금리 인상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패턴이 모두 다 틀렸어요. 하나도 안 맞았어. 여러분 2021년, 2022년도 시장 전망 나왔던 각 증권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데를 다 보세요. 다 이 얘기하고 있지. 하지만 그 중에서 맞은 거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틀렸어요. 왜? 인과관계 파악을 잘못한 거야. 이걸 패턴으로 파악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여러분들 리서치 센터는 틀려도 돼. 지도는 깨지는 게 아니거든.
근데 여러분, 투자자는 다릅니다. 투자자는 이게 틀리면 내 돈이 깨져. 내 돈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는 특히 조심해야 돼. 투자자가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패턴이야. 과거에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는 거. 과거에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는 말을 믿고 들어갔다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틀리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는 내 돈이 깨지는 거야. 과거에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과거에 항상 이래 왔다는 말 항상 조심하세요. 거기에 망가질 수 있어. 거기에. 40년 만에 처음 틀린 거에 여러분들이 같이 틀릴 수가 있다고.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과관계로 형성되지 않은 것은 믿지 마. 믿지 마. 그건 믿으시면 안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금리 인상이 됐다고요. 이번에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됐다. 그 이후 시간이 쭉 흘러와서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4, 2025년이 됐습니다. 왜냐면 작년에도 금리 인하를 했죠? 자,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과거에는 금리 인하를 왜 했을까? 똑같아요. 인과관계를 따져봅시다. 이거에 반대로 보면 돼. 금리 인하를 왜 했을까? 리스크가 높아졌으니까. 왜? 금리 인상으로 리스크가 높아졌으니까 금리 인하를 했던 거라고. 자, 그럼 리스크가 높아진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 경기는 침체 상태에 근접해 있겠지. 경기 침체니까 금리 인하를 했다고. 경기 침체 상태면 뭐가 강세였을까? 달러가 강세였겠지. 그 다음에 주식은 아래쪽이었겠지. 신흥국은 꽝이었겠지. 위험자산도 꽝이었겠지. 금은 좋았겠지. 침체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하니까 과거에는 이 패턴이었을 거라고. 보나마나 이 패턴이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선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1번과 2번. 2번 금리 인하가 과거처럼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냐,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하면 이 패턴이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금리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침체가 원인이고 그 결과가 금리 인하야. 침체가 원인이고 그 결과가 달러의 강세야. 침체가 원인이고 그 결과가 주가의 하락이고, 침체가 원인이고 그 결과가 금 가격의 상승이고, 그 침체가 원인이고 그게 신흥국의 약세고, 침체가 원인이어서 위험자산이 안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발생을 하면 뭐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사실 전 들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사실 마음이 안 편해. 이건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 전부 다 인과관계처럼 설명을 해. 자, 떼어봅시다. 떼었지? 아프죠? 소위가 납니다. 자, 떼었지? 소위가 나요. 아파요. 그쵸? 그럼 여기 생각을 해봐요. 무엇과 무엇인가요? 때린 것과 소위가 나는 거는 인과지. 때린 것과 아픈 거는 인과지. 소위가 나는 것과 아픈 게 인과인가? 안 아프잖아. 소위가 난다고 항상 아픈 게 아니에요. 이거는 동행으로 나오는 거지. 이게 인과가 아니라니까. 이 둘은 인과가 아니에요. 때려서 소위가 나는 거고, 때리니까 아픈 거지. 소위가 난다고 아픈 건 아니라고. 때리니까 소위가 나는 거고, 때리니까 아픈 거지. 소위가 난다고 아픈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여기서 분석하거나 이때도 그랬는데, 이때 금리 인상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인과와 동행을 다 헷갈려. 이걸 제대로 얘기하시는 분을 별로 본 적이 없어. 금리를 인상을 하면은 달러가 뭐 약세로 간다. 금리 인상을 하면 뭐 주가가 강세로 간다. 왜? 과거에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니까. 이게 뭐냐고. 이거는 인과관계가 하나도 설명이 안 되잖아. 리서치 하는 사람도 이렇게 해도 돼. 틀려도 내 돈 아니니까. 하지만 여러분은 투자자는 이게 틀리면 안 돼요. 정말 크게 당합니다. 왜냐면 과거에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야. 과거에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얘기는 안정성이 높다는 거고, 안정성이 높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큰 돈을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암호화폐가 만약에 폭삭 망했다고 칩시다. 암호화폐가 폭삭 망했을 때와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은행 예금이 망했을 때와 뭐가 더 타격이 클 것 같아? 국가적으로. 예금이 망했을 때가 타격이 훨씬 커요. 왜?
우리는 예금은 다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포트폴리오하는 측면 자체에서 원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더 큰 자금을 집어넣게 돼 있어. 항상 원래 그런 거예요. 포트폴리오 자체가. 포트폴리오 강의는 아닌데. 그래서 주식시장보다 원래 채권시장이 큰 이유가 그거예요. 항상 우리가 자산을 배분을 할 때 더 안전한 쪽에 더 큰 자산을 집어넣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철수같이 믿고 이거 갖다가 인과관계를 따져보지도 않고 했다면 이건 굉장히 큰 자산을 넣었을 수 있고 그럼 굉장히 크게 실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생각해보세요. 이게 인과관계인가? 아니면 그 인과관계 하나도 없는 그래서 동인관계 혹은 뭐 동시에 나오는 뭐 상관관계 같은 것일 뿐인가? 항상 그걸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완전히 전적으로 믿고 들어가면 안 돼. 하지만 우리가 그걸 완전히 인과관계 파악을 할 수 없을 때는 참고는 해. 저 같은 경우도 참고는 합니다. 과거에 어떤 패턴이 발생했는지. 하지만 그건 그야말로 참고일 뿐이지 그걸 전적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 보세요. 만약에 침체로 인해서 발생을 한다면, 침체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나온다면, 침체로 인해서 나오는 이 조건들이 모두 다 나오는 게 맞아요. 침체면 리스크가 높은 상태니까 금 가격 계속 올라갈 거고, 달러가 강세로 거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의 가능성이 더 있어, 이번 경우는. 뭐냐면, 왜 이 가능성이 생기냐면, 얘 때문에 생기는 거야. 이번 금리 인상이 경기 활황, 경기 과열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금리 인상이 아니라고. 왜 발생한 거야? 인플레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두 번째 경우의 수가 뭐야? 인플레이 해소야. 인플레이가 해소되면서 더 이상 고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연준에서 이걸 중립금리 상황으로 내리는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다고. 금리 인하면 주식이 좋아요, 나빠요? 이건 아니야. 왜? 금리 인하가 주식이 좋아요, 나빠요가 아니라 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예요? 또는 인플레 리스크 해소로 인한 금리 인하예요가 중요한 거야. 이건 인플레 리스크 해소로 인한 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반대가 나와요, 이때는. 금리 인하가 나온다고 다가 아니야. 인플레 요인이 해소가 된 상태에 금리 인하가 나오면은 이 상태에서는요. 리스크가 낮아지는 거 아니야. 리스크가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 요인만 놓고 봤을 때 달러는 약세 방향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주식은 상승 방향을 가져야 돼요. 신흥국 통화는 위쪽 방향으로 가야 돼. 그 다음에 위험 자산은 위쪽 방향으로 가져야 돼. 그 다음에 금은 아래쪽 방향으로 가져야 돼. 자, 둘 중에 어떤 걸 것 같으세요? 1번과 2번이에요. 사실 이 선택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2022년도에 욕심을 부리다가 실수를 했는데 뭐 변명할 건덕지는 있지만 어쨌든 실수를 했는데 여기서 이거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맞아요. 이번에 금리 인하가 어떤 거에 대한 금리 인하일지. 근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예, 이거는 인과관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저 생각은 언제든 틀릴 수 있어. 그런다면 저는 이쪽에 배팅을 하는 편이에요. 이쪽에 배팅을 하는.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인하가 인플레의 해소로 인한 금리 인하라고 보는 편입니다. 경기 침체를 갖다가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금리 인하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건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제가 예전부터 그 말씀을 드렸다고. 이번 금리 인상이 경기 과열이 아니라 인플레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하도 경기 침체가 아니라 인플레가 해소되면서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원래 대부분의 금리 인상을 하면요 경기는 침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2년 전에 항상 그 얘기 2년 전에 좁은 길 기억하시나? 한 2년 전에 한 1, 2년 전에 그 얘기 유명했지. 좁은 길. 파월이 이 좁은 길을 갖다가 침체를 피하면서 물가를 잡는 이 좁은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얘기 한참 유행을 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가능하다고. 즉 침체를 피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고 금리 인하를 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2번 쪽에 배팅을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뭐 주식 투자를 하진 않으니까 뭐 진짜 돈을 집어넣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쪽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과거 패턴처럼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면 이쪽을 봐야 돼요. 근데 현재 상황은 시장은 어느 쪽을 보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지금은 둘이 간당간당한데 약간은 이쪽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요인 말고도 여러 가지 요인이 섞여 있기는 합니다. 일단 금리 인하, 지금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시장의 컨센이 아직까지는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대한 리스크는 항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쪽을 가지고 가게 된다면 주가는 위쪽. 달러는 근데 이 달러야, 이것도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여기 금이 있지, 금. 금도 한번 보셔야 될 게 있는데, 금은 제가 여기서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약간의 시간은 걸려. 금리가 인하되면은, 그러니까 물가 인플레이션을 잡아서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잡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발생을 하면 주가는 위쪽 방향으로 튀게 됩니다. 위쪽 방향으로 튀게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주가,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의 가격은 딱 두 가지 요소에 결정돼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야. 모든 자산의 가격은 딱 두 개야. 그 자산의 수익률과 그 수익률에 대한 멀티플 딱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예요. 자산의 수익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려면 흔히 말하는 성장이에요. 성장. 우리가 뭐 어떤 자산의 성장을 봐, 버핏 맨날 얘기하죠. 성장. 수익률, 성장.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현재의 수익률뿐만 아니라 수익률이 위쪽으로 올라갈 이 수익률의 성장까지 얘기하는 거긴 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멀티플이야. 멀티플입니다. 이 멀티플이라는 것은 누가 결정을 하냐면 멀티플에 영향을 주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금리예요.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멀티플이 상승합니다. 멀티플이라는 것은, 여기 멀티플 설명까지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기는 한데, 멀티플이라는 건 우리가 요구 수익률을 갖다 멀티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100을 갖다가 요구 수익률로 나누면 이게 멀티플이에요. 이걸 멀티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로 나누면 돼.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이 5%다. 그럼 5. 그럼 몇이야? 20이네. 멀티플이 20이 되는 거예요. 그 요구 수익률을 5라는 것은 어떻게 나오느냐?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자산대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요, 무위험 수익률 플러스 알파로 표현돼요. 이 알파 값은 각자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무위험 수익률 플러스 알파가 해서 5. 대부분 이게 5 정도면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이 정도 돼. 상업용 부동산이 한 4나 5 정도 나오거든. 그러니까 무위험 수익률은 상업용 부동산의 알파 값이 보통 2 정도 돼요. 2에서 2.5 나옵니다. 2에서 2.5 정도 나와요. 2.5? 이 정도 나옵니다. 2.5 정도. 그럼 무위험 수익률이 뭘까? 보통 예금금리 같은 건데, 아니면 미국 채권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무위험 수익률, 개인이 하는 무위험 수익률은 은행 예금이지. 그러니까 은행 예금 금리 더하기 플러스 2.5 하면 이게 상가의 요구 수익률이 나와요. 자, 여기가 뭐라고요? 무위험 수익률. 무위험 수익률은 뭐라고요? 예금 혹은 미국채금리라고요. 이거 미국채금리는 무엇에 영향을 받아요?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지. 그래서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구 수익률이 내려가게 됩니다. 무위험 수익률 플러스 알파인데 알파 값은 변함이 없으니까 무위험 수익률이 내려가면 요구 수익률이 내려가는 거야. 요구 수익률이 5에서 4로 내려갔다고 봅시다. 그럼 100을 5로 나누면 20이지. 100을 4로 나누면 2이 내려갔다고 칩시다. 금리가. 그러면 몇이 돼? 25. 멀티플이 20에서 25로 뛰게 되는 겁니다. 멀티플이 20에서 25로 뛰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곱하기 5 해보세요. 5, 20, 100. 이건 몇이야? 5, 20, 125가 되죠. 자산의 가격이 25%의 상승이 나옵니다. 멀티플. 그러니까 이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무위험 수익률이 내려가고, 무위험 수익률이 내려가면 우리가 투자하는 건 보통 위험 자산입니다. 위험 자산의 요구 수익률이 내려가게 돼요. 요구 수익률이 내려가게 되면 100을 요구 수익률로 나눈 게 멀티플인데, 멀티플이 어떻게 된다? 상승하게 된다. 얼마큼? 이게 여기서 5에서 4로 요구 수익률이 떨어졌을 때 100에서 125로
이 얘기는 무슨 뜻이다? 자산 가격이 25%의 상승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거 여러분 들은 적 있어. 언제 들었냐면 몇 년 전에 미국의 연준이 계속 기준금리 인상을 하고 할 때 외국의 유명한 리서치 회사들이 그런 얘기 한 적 있어. 현재 금리에서 연준이 금리를 1% 더 올리면 미국의 뭐 주식이나 이런 거의 자산 가격은 25% 정도 하락할 것이다. 라고 리서치를 낸 적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보면서, 저 회사는 저걸 어떻게 낼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간단해요. 지금 이거예요. 제가 앉은 자리에 했잖아. 앉은 자리, 30초도 안 걸리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현재 기저에 있는 금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멀티플의 변한 폭을 구하면 그게 자산 가격의 변한 폭이에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돼.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멀티플이 움직이는 거야. 금리가 내려가면 금리가 내려가면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는 무위험 수익률이 내려가게 됩니다. 무위험 수익률이 내려가게 되면 무위험 수익률 플러스 알파가 유위험 수익률인데 무위험 수익률이 내려가니까 알파 값이 변함없다면 유위험 수익률로 내려갈 때 100을 유위험 수익률로 나눈 게 멀티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작아지기 때문에 멀티플은 상승을 하게 돼. 멀티플이 상승을 하게 되면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 잘 아시겠지? 멀티플이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돼? 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얼마큼? 멀티플의 상승 비율만큼. 그래서 금리가 1% 정도 근데 이건 기조마다 다 달라요? 기조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게 딱 무조건 25% 상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리 1% 움직일 때 뭐 자산 가격이 25% 상승한다?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기조가 몇이냐에 따라 다 달라. 이거는 비율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산 가격의 상승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근데 만약에 자산 가격의 25%의 상승 요인이 있지. 근데 이때 만약에 성장이 25% 이상 하락한다면 그때는 자산 가격이 뛰지 못하는 거지.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 멀티플이 25%가 올라가는 거는 생각보다 쉬워요, 여러분들. 금리 1% 내가면 돼. 원빅 떼면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 성장이 25%가 깎이는 게 쉬울까? 아무리 경기가 안 좋다고 해도 여러분들 기업들이 성장이 25%씩 깎이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별로 없지. 왜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 이 멀티플 같은 금리 같은 금융이 많은 거는 우리 머릿속에서 녹아는 상상의 세계야. 예. 에버랜드는 아니지만 상상의 세계예요. 하지만 성장이 많은 거는 현실이에요. 실물이야. 실물의 변화폭은요, 상상의 변화폭을 따라가지 못해요. 항상 금리가 움직일 때는 우리 실적의 움직임보다 금리의 움직임이 변화의 폭이 훨씬 큽니다. 현실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금리 인상 때도 그 얘기했던 거예요. 금리 인상을 할 때 성장이 나오면은 금리 인상을 갖다가 커버할 수 있다. 이론상은 가능해. 이론상은 불가능한 건 아닌데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해. 왜냐면 금리가 움직이는 건 굉장히 쉽지만 실제 성장에서 그만큼을 나온다고. 자, 이걸 갖다 우리가 부동산을 예로 들어볼까? 부동산을 예로 들어서 25%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월세를 100만 원을 받았다고 칩시다. 100만 원을 받았는데 금리가 1%가 올라왔어. 우리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얼마를 올려받아야 돼? 월세를 25만 원을 올려받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 1년에 금리 인상이 한 2번, 1%씩 한 2% 뛰었어. 그러면 여러분들 100만 원 월세 받던 걸 50만 원을 올려받아야 됩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지. 1년에 그만큼 시간은 매년 불가능해. 실제로 현실에서 성장이나 혹은 반대로 침체가 들어갔다고 봅시다. 여러분 이만큼씩 월세를 낮춘 경우가 있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가 없어. 시장 평균이 한 걸 봤을 때는. 그래서 현실의 속도는요, 생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그러니까 금융의 움직이는 속도를 갖다가 실물 경기가 따라가는 경우는 굉장히 적어. 그래서 실제로 금리가 내려갈 때는 자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려면 그 자산의 성장이 그만큼 하락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자산의 성장이 늘거나 하락하거나 하는 폭보다 금리의 변환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자산의 성장이나 하락은 대부분 묻혀버려. 별로 그게 큰 의미를 갖지 못해.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할 때는 어떻게 된다? 자산 가격은 결국은 하락을 합니다. 금리 인하를 할 때 결국은 자산 가격은 상승을 해요. 대부분 그래요. 예, 대부분. 성장에, 침체가 나오면 어떻게, 금리 인상을 해도, 금리 인하를 해도, 침체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침체가 나오면 확실히 자산 가격 상승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하지만 금리의 속도가 훨씬 빨라요. 자산은 이 정도 빠르게 못 움직여. 1%만 움직여도 여러분 25%씩 움직여야 돼. 25%씩 성장을 어떻게 때리나.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25%씩 성장이 빠지는 것도 쉽지 않고 성장이 느는 것도 쉽지 않아. 실제로 현실은 이렇게 완만해. 성장도 완만하고 침체도 완만하지. 이 금융처럼 계단식으로 갑자기 뚝뚝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대부분 금리가 움직일 때는 금리가 급격하게 움직이는 시기에 자산의 가격은요, 대부분 성장보다는 금리가 더 영향을 주기는 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 근데 대신에 장기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근데 금리는 급하게 움직이긴 하지만 금리라는 거의 특징은 범위 안에서 움직여요. 룸 안에서 움직이는 거야. 올라가도 어차피 이게 올라간다고 20, 30을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야, 금은. 아니, 금리는. 내려간다고 해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게 돼 있어, 금리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움직일 때는 금리가 자산의 가격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에 보면 누가 결정해? 성장이 결정을 하는 거야. 성장이. 그래서 뭐 버핏, 멍거, 뭐 피터 윈치 다 뭐 얘기하죠? 투자할 땐 뭘 보하고 금리 보호만 얘기하시나? 하나시지. 뭘 보하고 해? 성장을 보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면 그분들은 장기 투자니까. 장기 투자는 그래서 금리를 갖다가 감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장기 투자는 금리를 감안하지 않는 거야. 그분들이 왜 거시 공부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국 그분들이 거시 공부를 몰라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결국에 보면은 금리라는 거는 급격히 움직일 때 금리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장기 투자로 놓고 보면 결국 금리는 이 범위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결국에 자산 가격은 성장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성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현재 상태에서는 저는 이렇게 봐요. 여기 금 하나만 좀 더 얘기를 해볼까? 금값에 대해서는 지금은 거의 압도적인 99%가 금 강세 전망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크게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되게 많아요. 이게 약간 암호화폐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갖다 긍정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금 가격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아. 아시겠지만 저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저는 말 그대로 그냥 투자 자산으로 볼 뿐입니다. 투자할 수 있는 그 대상으로 볼 뿐이지 거기에 대해 어떤 가치 판단을 내리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예. 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하나가 있어. 자, 우리 금 그래프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에 대해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야. 보통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금값이 어떻게 된다 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금. 보세요. 자, 금 가격 그래프예요. 자, GPT를 사용해가지고 금 가격을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2005년도부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자, 보세요.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요렇게 금 가격이 천천히 올라갔죠. 천천히 아니라 꽤 올라갔어요. 쭉 올라갔다. 2012년 올라갔다. 2013년도부터는 금 가격이 내려갑니다. 여기 여러분들 하나를 기억하실 게 있어. 금 가격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보다 감가해야 돼. 이 가격을 그대로 보시면 안 돼. 왜? 새끼를 치지 않으니까. 버핏이 금을 갖다가 투자하지 않죠. 왜?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으니까. 이게 생산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거 갖다가 뭐 굉장히 복잡한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임대 수익이 안 나와. 왜? 주식은 뭐가 나와요? 배당이 나오잖아. 부동산은 월세가 나오잖아. 모든 것은 이런 식으로 기초자산이 있는데 금이라는 건 그 기초자산이 없어. 이 수익률을 갖다가 놓고 금 가격을 갖다가 뭐 주식이나 부동산하고 주식의 그 가격 그래프하고 놓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동산의 가격 그래프 놓고 비교했으면 천만의 말씀이야. 왜? 배당이 다 빠져 있잖아. 부동산 그래프는 부동산 임대 수익이 빠져 있잖아. 임대 수익이 얼마인데? 부동산에서 여러분들 상가 같은 경우에 4%고 지금
주거용을 따져도 전세가율 지방 잡으면 보통 70몇 % 나오죠? 전환율 5입니다. 3.5%가 빠져 있는 거야. 즉, 여기서 3.5%를 빼야 돼. 그러니까 금 가격에서 연 상승률에서 매년마다 3.5%씩을 빼줘야 됩니다. 딴 자산하고 비교를 하려면.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금 가격 여기서 2022년부터 2019년까지 몇 년 동안이에요 도대체 이게 1, 2, 3, 4, 5, 6, 7년 동안 8년 동안 안 올랐지. 여러분 이거는 거의 반토막 났다고 보셔야 돼요. 이건 금 가격이 반토막 난 겁니다. 왜? 2013년 2년부터 2019년까지 딴 자산이 얼마가 쪘는데 다른 자산이 얼마가 쪘는데 이거는 임대 수익도 나오지 않는 주제에 가격도 안 올랐어. 게다가 떨어지기까지 했어. 이건 거의 반토막이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안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 딴 자산하고는 기본적으로 수익률 3% 정도 까먹고 들어가요, 금은. 그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단지 금 가격을 갖다 딴 자산하고 가격 그래프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투자를 갖다가 안 해보신 분들이야. 주식은 배당이 나와요. 부동산이면 임대 수익이 나옵니다. 뭐든지 하다못해 예금을 맡겨도 여러분들 수익이 나와요. 지금 1몇 % 나오잖아. 근데 얘는 그게 하나도 없어. 근데 그 수익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 가격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건 정말, 저는 이 기간 동안, 만약에 2012년부터 2019년 정도까지 금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거는 거의 반토막 정도는, 가뿐히 반토막 난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어떤 자산을 갖고 있었어도 이 가격이, 이게 더블 이상은 나왔어. 주식을 하셨던, 부동산을 하셨던, 뭘 하셨든지 간에, 이거는. 이게 금의 가장 큰 리스크야. 가장 큰 리스크. 금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요. 남들의 임대 수익까지 나오는 걸 갖다 합쳐서 시세 차이가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부동산 같은 걸 보자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 1년에 시세 차익이 한 3% 나온다고 봅시다. 그 임대 수익이 한 3% 나와. 그러면 연 수익률은 6% 정도가 나옵니다. 원래 수익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예. 뭐 사업 수익이라고 하나? 사업 수익하고 자본 수익 합쳐가지고 투자 수익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금은 사업 수익이 없어. 전체가 다 자본 수익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이 이것과 이것을 합친 값을 자본 수익 하나만 내줘야 돼. 그러니까 금이 다른 자산만큼의 수익률이 나오려면 얼마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냐면 못해도 그냥 가격이 평균 1년에 6% 이상은 띄워줘야 돼. 그래야지 평타 치는 거야. 근데 어때요 지금? 8년 동안을 6%씩을 못 띄워준 거야. 그럼 6%씩 띄워야 되는데 이게 못 띄워주고 8년을 넣었다고. 그럼 이게 도대체 얼마가 까먹은 거야? 이게 한 50%는 날린 겁니다, 이거는. 그 수익률만 따지고도. 이게 금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예요. 자, 그럼 먼저 이걸 이해하시고 금 그래프를 봅시다. 자, 금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똑같아. 금은 몇 가지가 있어. 금이 움직이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서 어떤 이유 움직이는가를 봐야 되는데 보세요. 2010년, 2011년, 2012년 이 뒤에가 뭘까? 2013년도부터 2019년까지 이 시기를 우리가 뭐하고 부를까? 이 시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와있던 뉴노멀 초저금리 시기예요. 여러분들 보통 뭐하고 들었어? 금리가 낮으면 금 가격이 강세한다고 했지. 왜? 좀 전에 얘기했지. 금은 쇳기를 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금리에서는 오히려 금이 강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야. 하지만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때? 아니잖아. 자. 자. 이 그래프 한번 봅시다. 금 가격 그래프에다가 미국의 기준금리를 집어넣은 거야. 자, 초저금리 시기예요. 초저금리 시기. 그 다음에 이때도 잠깐 올라왔지만 어차피 이 파란색이 미국의 기준금리예요. 자, 이거 올라왔다고 해봤자 뭐 얼마 안 올라왔죠. 자, 이 상황에서 금 가격은 어때요? 약세야. 저금리하고 해가지고 금 가격이 뛰는 게 아니라고요. 실제로 저금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를 앞두고 있어요. 저금리면 저금리면 금 가격이 강세하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저금리 상황에서 금 가격이 상승이 나왔냐면, 실제로 상승이 나오질 않아요.
그럼 금 가격이 언제 뛰었냐? 보세요, 여러분들. 금 가격이 뛴 시기 보세요. 자, 쫙 치고 올라가지. 이 시기 뭘까? 4% 때. 즉, 리스크가 높아졌을 때 금이 올라가. 금이 올라가. 자, 이때까지 올라가죠. 2012년까지. 이때부터 쭉 떨어집니다. 이거 뭘까? 이때 왜 올라갔을까? 이게 지금 시기하고도 관계가 있어. 이때가 뭐냐면 유호존 위기야. 2010년도부터 유호존이 해체된다는 그리스 재정 위기에서 유호존 해체, 그다음 IMF도 현재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죠. 현재는 뭐야? 현재 프랑스 재정 위기지. 그리스 재정 위기로 해가지고 유호존이 깨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유호존 해체 위기가 있었다고. 그러다가 2012년도에 뭐가 있었어? 그 유명한 드라기 총재의 무엇이든 하겠다. 무엇이든 하겠다. 유호화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다. 하면서 양적 완화가 나오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금이 쫙 밀리지. 시장이 안정이 되고 나니까 쫙 밀리는 거예요. 이걸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뭐 확실하다, 100% 이거는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무엇이냐면, 리스크 요인으로 인해서 올라간 가격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안정을 찾으면서 금값이 리스크로 인해서 과다하게 올라갔던 부분이 다시 원위치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는 이게 요 올라간 부분을 빼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원만하게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갈 게 얘 때문에 리스크 요인 때문에 이만큼이 올라가기 때문에 리스크 요인이 해소가 되니까 다시 내려온 거지. 그래서 저는 이 시기가 지금의 시기와 매우 비슷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자, 금 가격이 급격히 움직이는 시기 보세요. 자, 쭉 올라간 것도. 자, 4프라임 때. 그 다음에 유호전 경제위기. 그 다음에 평온한 시기는 괜찮았어. 그 다음 또 언제 움직이지? 보이시면 코로나 때 움직이지. 그 다음에 또 언제 움직이죠? 뭐 러시아 전쟁. 그 다음에 또 언제 움직이죠? 그 다음에 뭐 재정 위기. 현재도 뭐 관세 위기. 그 다음에 현재 또 유호전 나오지. 그러니까 금가격이 쫙 치고 올라간다고.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금리 인하할 때 금이 무조건 떨어진다 그런 얘기는 아니야. 왜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금리 인하가 여러분이 금리 인하 사실 이 부분에서 나왔어 이미. 금리 인하는요 이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나왔어. 이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가 언제 나왔냐면 금리 인하 나왔던 건 2008년도 4% 터지고 2008년도 말부터 2009년도 초반에 이미 금리 인하 어느 정도 나왔다고. 근데 금리 인하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 인하는 나왔지만 리스크 해소는 안 됐다고. 그러다가 리스크가 실제로 해소가 되면서 금리가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고 금값을 갖다가 저는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지는 않아. 어떤 식으로 연결시키냐면 금리를 인하시키면은 아무래도 금리를 인하하고 통화를 완화시킨다면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시장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금리를 인하하고 통화를 완화시키면은 통화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신용통화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한정되어 있는 금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금이 더 강세로 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저는 이때도 마찬가지하고 아까 좀 전에 그래프에도 보셨다시피 이 그래프에 이때 보시라고. 자, 드라기 무엇이든 하겠다 이후에 여러분 유호존도 돈 많이 풀었습니다. 유호존이 미국보다 더 풀었을걸? 그리고 그때 2012년도 드라기 총재 양적 완화할 때 미국에도 아마 버냉키가 있었을 거예요. 예. 버냉키가 그때 미국에서도 MBS 매입해가지고 유동성을 갖다가 다시 QE 비스무리하게 다시 풀었어요. 유럽하고 미국이 같이 풀었다고. 근데 금 가격은 어때요? 통화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 통화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금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말하는 주장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요인보다 오히려 현재의 금 가격의 상승이 만약에 현재 여러분 리스크가 겹친 시기잖아. 자, 전쟁 났지, 인플레이션이 있었지, 관세 때리고 있지. 도대체 리스크가 몇 개예요? 게다가 지금 뭐야? 프랑스 재정 위기 있다고. 그다음에 영국도 IMF 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유도인 난리야. 이런 리스크로 인해서 금 가격이 과다하게 올라갔다면 앞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고 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면은 프랑스나 이쪽도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면 이쪽에서 통화를 완화책을 해서 돈을 갖다 어느 정도 긴축을 끝내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 프랑스에 대한 압력도 약해져요. 보세요. 보시면은 자, 미국 국채금리입니다. 자, 미국 국채금리 많이 떨어져요. 4.0까지 떨어졌죠? 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7%, 8% 갈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저는 이거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면 미국 국채금리요. 다시 여기까지 떨어져야 돼요. 한 2점 몇? 3 안쪽으로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정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한 작년, 재작년에 그 말씀드렸지만 저는 QE 다시 할 거고 보는 편이에요. 긴축으로 인해 가지고 긴축을 해가지고 잡겠다.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인간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인간이라는 게 내가 희생을 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걸 갖다가 지키는 꼴을 본 적이 없어. 제가 한 3년 전에 그 얘기했지. 하여튼 ESG라고 뭐 유행했잖아. ESG 투자도 무슨 올바른 기업에 무슨 ESG 투자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했지. 단 그게 성공하는 꼴을 본 적이 없다. 인간이 후세대, 내가 누군지도 모를 먼 훗날의 우리 후세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한다고? 퍽이다. 저는 인간에 대해 그런 믿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앞으로 ESG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 지금도 이미 그거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화두였지. 지금은 없어요. 예, 마찬가지야. 재정을 쪼여가지고 재정 건전성을 찾겠다. 딴 방법이 있는데 저는 믿지 않아요. 결국은 아마 연준은 QE로 가게 될 거예요. QE를 통해 가지고 국채 매입을 하는 식으로 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인간이 그렇게 현재를 희생하는 걸 본 적이 없어. 어쨌든 간에. 자, 미국 국채금리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떨어졌는데 미국 국채금리가 여기 떨어지잖아. 그러면은 프랑스 볼까요? 프랑스 뭐 크지는 않지만은 프랑스 최근에 한 달? 일주일 보면 이렇게 밀리죠. 이렇게. 물론 이거는 뭐 어제 터졌으니까 어저께 내가 불신이만 나오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통화 완화책을 써주잖아. 2012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 버냉키가 약간 통화 완화책을 써줬는데 이렇게 미국 쪽에서도 통화 완화책을 써줘야지 유럽에서 하는 통화 완화책이 잘 먹혀. 효과가 잘 먹혀요. 그래서 유럽에서 통화 그때 들어가기가 무신하겠다고 했을 때도 딴 나라들도 되게 기본적으로 호의적이었어요. 돈을 이렇게 푸는 형식으로 이렇게 갔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리스크가 해소되는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 현재의 금 가격은 리스크 요인이 너무 과다하게 적용됐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동성을 풀면은 너무 많은 화폐가 풀리기 때문에 전체 양이 한정되어 있는 그게 아마 비트코인 쪽을 말씀하시는 분들의 사실은 논리죠. 예. 그 논리가 약간 금까지 넘어간 것 같아.
금이 비트코인을 간 건지 금이 다시 비트코인이 금을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현재의 금 가격의 상승이 리스크를 갖다 너무 과다하게 반영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나오고 통화 완화가 나오고 유럽 쪽에서도 통화 완화가 나와주게 된다면 2010년도에 그리스 재정위기가 있을 때 IMF가 개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프랑스도 IMF가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하지만 그래서 IMF가 들어가지고 긴축을 했는데 결국은 해결을 딱히 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드라기가 나서가지고 해결을 받습니다. 통화 완화, 긴축과 완화 두 개야. 방법은 긴축. 이 재정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긴축, 아껴서 하자 또는 완화. 중앙은행이 개입을 해서 QE 같이 자금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긴축을 통해서 해결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없어요. 생각보다 없어. 대부분 이 완화를 통해서 해결이 돼요. 완화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 현재 프랑스 위기가 있고 있지만 지금 이번에도 과거 2010년도에 IMF가 되었거든. 프랑스, 아니 유럽에. 하지만 해결이 안 됐었다고. 안 됐다가 언제 해결이 됐냐? 결국 해결이 된 거는 드라기가 나선 이 통화 완화, 돈을 푼 이유라고. 돈을 푼 이유가 됐고 그 다음에 금 가격은 떨어졌다고. 그래서 저는 이번도 아직은 리스크가 해결이 안 됐어요. 이거 생각보다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IMF는 2010년이고 드라기는 2012년이 한 1, 2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금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 하지만 이걸 지나간 이후에 미국과 유럽이 같이 돈을 푸는 시기가 온다면은 그리고 세상이 조금 더 안정된 시기가 온다면 저는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리스크가 해소됐기 때문에 오히려 금 가격이 떨어질 쪽에 더 큰 이렇게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금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리스크가 해결되고 왜 우리가 2012년, 2013년도 분위기 있잖아. 그냥 약간 이렇게 2013년도 이제 유로존 경제 위기도 어느 정도 해결됐고 이제 큰 문제는 얼추 해결됐구나. 조금 그래도 한숨이 돌린다 싶을 때 요때가 금 가격이 꼭지일 수 있다고요. 왜냐면 그때부터는 리스크 요인으로 인해서 올라간 금 가격은 다시 내려와 줘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전부 다 99%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돈을 풀기 때문에 금 가격은 계속 크게 올라갈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돈을 풀어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 풀린 돈이 시장에 안정을 준다면 그때부터는 굳이 리스크가 떨어지기 때문에 금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 풀린 돈은 어디로 가게 될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그 많은 돈이 풀리게 되면요. 그 시장이 안정을 찾잖아? 그때는 다시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달러는 약세고 신흥국이나 성장을 찾아. 신흥국을 간다는 게 성장을 찾아간다는 얘기거든. 근데 성장이 안 나오는 자산이 뭐야? 성장이 안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자산이 금이야. 금은 성장이 없어요. 금은 샛길 치지 않기 때문에 성장이 없어. 그래서 이번 상황에서 금이 강세를 가기는 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2012년 이후의 금 가격처럼 지금은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현재는 리스크가 많으니까 이번 리스크가 넘어간 다음에는 금 가격이 다시 2012년부터 2019년도까지처럼 꽤 상당 기간 동안 횡보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시기에 한번 물리면요 반토막 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커요 여러분들. 왜냐면 그 시기는 뭐예요? 안정돼서 고성장이 나오는 시기하고 안정돼서 고성장이 나오는데 금을 갖고 있고 금이 반토막이 났다는 얘기는 딴 데 집어넣었으면은 얼마나 그 기회비용이 상실됐는지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큰 손해를 입은 겁니다. 이때 금을 가지고 있게 되면 꼭 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거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동성이 풀리고 성장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굳이 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는 편입니다. 금은. 그 현재는 현재까지 나온 걸로만 보면은 보시면
나머지 지표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금리 봅시다. 금리는 요거예요.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떻게 보고 있냐면, 패드 와치입니다. 패드 와치를 보시면은 이번에 금리 인하 확률 88%, 아니 100%입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금리 인하 확률 몇 프로냐면 3.75. 즉, B컷을 한번 한다고 보고 있어. 그럼 B컷 한 번을 할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이 4.5인데 3.75 보는 거니까. 0.75 낮춰야 되잖아. 올해는 3번 남았는데. 즉, 금리 인하가 굉장히 급격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편이에요. 즉, 침체, 이렇게 급격히, 금리 인하가 급격히 나올 가능성을 본다는 얘기는 침체에 대한 걱정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은, 달러가, 보세요. 달러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 여러분들 보기 어때요? 달러가 그렇게 강하진 않지. 이게 정말로 침체거나 리스크가 터진다고 하면은 달러 수바예요, 그지? 달러가 굉장히 강세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까지 달러가 강세로 가진 않아. 그 다음에 보세요. 유가도 어때요? 1년새, 6개월새 보면 그냥 그렇지. 그렇게 침체로 간다고 해서 밑으로 내어 꽂는 모습도 안 보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을 보면 어때요? 금 가격은 강세지. 즉 리스크 요인을 보고는 있어. 안 보고 있는 건 아니야. 보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체에 대한 걸 갖다가 굉장히 높은 비중을 두고 있지는 않아요. 약간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 지금 시장을 보면은. 침체를 본다고 하면 주식도 어쨌든 간에 아래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심하게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든지 하는 것도 실제로 보이진 않아. 지금 보시면. 그렇죠. 주식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침체를 갖다가 근데 금리 인하를 갖다 0.75를 본다는 얘기는 한 번은 B컷이 나온다는 얘기거든. 즉 침체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는 보고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 금리 인하를 하는 이쪽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하면서 이쪽에 대한 걱정을 약간 덮밥처럼 위에다 얹어놓은 상태가 현재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금리 인하를 이게 나올 때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 이 둘 제가 비교를 해드렸잖아. 이게 어느 쪽이냐?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것보다 침체 쪽을 갖다가 더 많이 보는 금리 인하냐? 침체 쪽을 보는 금리 인하냐? 침체 쪽을 보는 금리 인하면 어떻게 돼? 달러는 강세 쪽으로 가겠지. 금은 강세. 그 다음에 리스크가 커지는 상태니까 신흥국이나 주식은 약간 아래쪽, 이쪽 방향 가겠지. 하지만 침체 리스크가 그다지 많지 않다고 본다면 이쪽을 갖다가 기억해 두시라고요. 이쪽. 만약에 침체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쭉쭉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고용지표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수치가 내려와줘야 돼. 인플레이션 수치가 내려와주게 되면 이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자라고 한다면은, 특히 주식의 투자자라고 한다면, 이쪽이 가장 좋습니다. 이쪽이. 고용이나 이쪽 수치는 그냥 하지만, 인플레이션 수치가 내온 거. 그러면, 이렇게 되면, 굳이 침체 때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이런 위험자산, 주식, 이런 것의 가격 하락을 겪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앞으로 금리 인하가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어떤 이유 하냐. 이게 핵심이 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 그리고 하나 곁들여 보여야 될 건 지금 유럽 쪽. 유럽 쪽에서 지금 프랑스 쪽에서 재정위기 나오고 영국도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해결하는 방법이 또 어떤 영향을 주느냐인데 저는 그냥 계속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저는 결국은 유동성을 갖다가 공급하는 형식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유동성의 공급은 자산에게는 무조건 플러스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말에 2025년을 갖다가 제가 그건 말씀드렸죠. 2025년 초반부는 미국 외의 국가들, 즉 한국도 괜찮고 유럽도 괜찮다. 이쪽 주식시장이나 여기 괜찮을 거고. 근데 2025년도에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 시장을 보셔봐.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자고 한다면은, 미국 시장을 무시하고 하는 게 한국 시장이 뭐 하반기면 망가진다는 뜻이 아니라 미국 시장이 더 좋다는 얘기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올해나 내년 정도 봤을 때 세계 각국이 유동성을 풀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떠한 자산이든지, 뭐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자산은 보유한 상태로 현금이 아니라 자산을 보유한 상태로 이 시기를 넘어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작년 말에. 지금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결국은 저는 유호전 경제 위기가 단기적으로 보면 침체라든지 뭐 이런 리스크와 연결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요거는 결국은 유동성 공급으로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 모든 유동성 공급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유동성 공급을 했든지 간에 뭐 코로나든 뭐든지 간에 유동성 공급은 결국은 자산에게는 자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9월 오늘이 9일인가? 예. 최근 한 일주일 정도 나왔던, 왜냐면 이제 며칠 후면 FOMC 있고 금리 인하 있고 또 유호전 뭐 재정 위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요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조금 간단하다고 얘기하기엔 좀 길어졌지만 예,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